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국회의원 이 세비 삭감을 꺼내들었고요. 이재명 대표는요, 전날 여당이 언급했던 이 도심철도 지하화 이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을 잠깐 좀 먼저 짚어보죠. 오는 7일입니다. 언론사와의 이 단독 대담으로 새해 전국 구상을 밝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언급할까 이건데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의 대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언급을 저는 하실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지금 신년 기자회견 대체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통 올 한 해 전국 운영, 그러니까 국정 운영 기조나 방향을 설명하실 텐데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면 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에만 쏠려서 정작 중요한 또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관심이 좀 예. 묻힐까 그게 하나 걱정이 되고요. 네. 기왕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면 예. 저는 아마 이제 이 입장 발표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정치 공세를 해올 텐데 예. 그런 야당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이제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짧으면서 네.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 언급 여부도 관심인데 신년 기자회견의 그 형식을 가지고서도 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 형식이 또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취임 이후에 기자회견 딱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계속 미루다 숙제를 지금 한꺼번에 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건데요. 이 선거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 소통의 기술, 언론과의 기술, 이건 국민과의 소통인데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은 한꺼번에 숙제하다 보면 우리가 방학 숙제 한꺼번에 하다가 과로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딱 그 형국이에요. 미국 경우를 예로 들면은 백악관 기자회견은 그 TV 네트워크사의 형편에 따라서 보통의 경우, 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 30분을 넘지 못합니다. 딱 30분 만에 끝내는데 세상 만사를 다 다뤄요. 그 30분 기자회견을 듣고 나면 일단 정리는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약속 대련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팔로우업 퀘스천, 그러니까 후속 질문 1회는 반드시 보장을 해줍니다. 예. 뭐 기자가 질문을 안 하겠다면 모르지만 반드시 보장을 해줘서 30분 동안에 국내외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들이 대충 정리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미국에서 5, 60년대 이후에 예. 정착이 되고 지금도 지속되는 전통인데 예. 이 상례를 사실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언론과의 신년 대담으로 뚱치고 넘어가는 것은 예.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도 반드시 효과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기자회견의 형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뭐 미국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기준으로 맞추자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시고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의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의원 세비 삭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권 같은 걸 좀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의지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봅니다. 예. 오히려 얼마 전에 내놓으셨던 의원 정수 축소보다는 이 실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의원 정수 축소는 사실은 이 의원 정수를 축소하게 되면 소수의 의원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더 집중된다는 그런 패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정수 축소보다는 보좌관수 줄이거나 세비를 좀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세비,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을 예. 말씀드릴게요. 17대 국회에 그때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국회에 등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때 왜 1인 2표제 해가지고 정당 투표를 같이 하면서 민노당의 의석을, 비례 의석을 굉장히 많이 얻었었는데 예. 그 민노당에서는 그 자당 소속 의원들의 세비 중에 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에서 네. 나머지 부분을 당이 다 모아서 그거를 이제 보좌진들의 정책 연구 활동에 썼던 그런 거를 제가 관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의원들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또 국민들을 향한 이 정치권의 이 민심 회복, 불신 회복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한번 해볼 만한 그 가치가 있고 또 의지만 있으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지에 따라서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예. 세비 삭감 여당 의원들의 합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비를 가지고 예. 당이 나눠 쓰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네. 당이 항상 허덕이니까요. 물론 예. 경상보조금을 국고로부터 받습니다만은 당이 항상 가난해요. 그러니까 당이 쓰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 사실은 상당 부분을 지역구에 들어가는 그 필소적인 경비들이 있어요. 예. 그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말은 못하지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 깎자. 라고 하는데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는 찬성도 안 할 못하는 겁니다. 뭐 안 하는지 못 하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무래도 이제 뭐 윤관수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도 월급 받고 이제 상여금 받고 하는 문제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좀 국회의원 보좌관 9명 이런 걸 좀 줄이거나 좀 이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저 한동훈 위원장의 말씀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 그거를 10분 의식해서 또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저는 꼭 야당의 동의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아. 실천하시면서 여론을 얻으면 이제 민주당도 따라온다. 동참하지 않으실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요,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제 민주당의 공천 이거를 이제 함께 겨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의 딜레마죠. 아, 그렇습니까? 대표를 만약에 공천을 준다면은 공천을 못 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는 참 특이한 건 맞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정치평론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예. 걸어다니는 형법전이거든요. 예. 형법에 있는 굉장히 드문 그 위반 사항까지도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이 대표로서 공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253개 지역구나 비례대표 결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제 만약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예.
대표는요? 하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답을 하기가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의 딜레마가 지금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하고 이걸로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총선 공천 심사에 직접 평가자로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당 기여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유일한 평가자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정한 평가가 과연 진행이 될까? 여기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는 네. 이런 의도도 있어요. 지금 양당의 공천심사 기준 발표한 걸 보면 예. 오히려 민주당은 검증이 때보다도 허들이 조금 더 낮아진, 그러니까 음주운전 관련한 부분이 예. 빠져 있고, 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가족 관련한 무슨 그 입시나 채용 비리, 뭐 그 병역 비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또 성범죄 2차 가해 뭐 예.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굉장히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라는 거를 좀 그 부각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내 공천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는 이거 같아요. 일단 이번 총선은 자신의 책임 하에 치르는 것이고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부응하는, 상응하는 권한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신가 싶고요. 예. 그것도 이제 당내 기여도에 해당하는 15% 정도에 해당하는 당내 기여도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게 예.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을 좀 띄워주는 그런 그걸 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 그 해당 지역들이 국민의힘 기준에서 보면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이 이번 총선에 임한 어떤 전략, 컨셉에 맞는 후보를 국민께 소개하는 그 정도, 물론 이제 해당 후보들에게 조금 더 그 이득이 갔다는 면은 있는데 그 어려운 지역을 가지고 사천 논란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한동훈 표 공천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서울 신도림역에서 이 철도 지하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철도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 지하화 이야기가 근데 이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전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고 또 다음 날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철도 지하화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맞추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총 맞춘 건 아니고요. 네. 이 약속은요 사실 오래됐습니다. 지금 다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예. 이게 한 20년 된 얘기예요. 근데 항상 총선 대선 때마다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문제가 재원은요 하고 나왔을 때 이 재원이 이거 100조 대를 넘어서거든요. 네. 뭐 100조 지금 뭐 160 몇 조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다가 보면은요 기간도 늘어지고 100조 가지고 택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야 막론하고 아무도 대선에서도 이걸 가지고 왔다가 아이고 이거 그만두지 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여야가 다 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이거다라고 특히 수도권 공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그런 건데요. 예. 사실 재원 지금 현재 좀 깝깝합니다. 네. 깝깝하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그냥 던지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그러면. 일부에서는 철도를 뭐 지하화하겠다. 다른 쪽에서는 또 전체 철도를 뭐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렇게 우리 안 신 됐다는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네.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저렇게 양 대표가 저런 공약을 쉽게 보기에 따라 쉽게 하시는 거는 조금 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엊그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출생 뭐 그 기본소득 예. 소득, 그 예. 얘기 하시면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한 게 저는 출산율 올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면 좀 세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 문 닫아야 될 부실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대학들까지 계속 연명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너도나도 다 대학 가는 이 고학력 인플레 현상이 지속되는 한 취업 늦어지고요. 결혼 늦어지고 또 출산이 오히려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미스매치,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해소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고해 예.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재원 마련도 그 부분에 지적도 있다는 말씀 네.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결론을 내지 못한 이 선거제 개편안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예요.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되게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뭐 지난번에도 그 저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 대표 연설에서 해놓고 또 부결 호소했잖아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자, 저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전당원 투표를 할지 여부를 결론이 낼 예정입니다. 당원 투표로 가면 이 병리평과 준연동형 중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지 또 뭐 이번 주말 정도에 이제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될까요? 이건 뭐 유인태 총장이 직설적으로 뭐 이분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DNA에 새겨 있는 분이니까 예, 그건 뭐 맞는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신 거고요. 예. 이건 그냥 그리 가자고 지금 결론 내놓고 당원 투표로 가가지고 뒤집어진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일단 없고요. 예. 몇 번 있었는데 본 적이 없고요. 이런 게 말하자면 형식적 민주주의. 제가 좀 점잖게 얘기하면 천벌받을 짓이라고 유인태 총장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이런 게 가짜 민주주의고 형식적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병리평으로 가기로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나마 매는 좀 맞겠지만 솔직한데 네네. 이런 식으로 당원 투표로 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이건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네.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예. 선거제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 놓고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친문계 인사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이현주 전 의원도 당혹스럽다 이런 의견을 어제 좀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복당한다 그랬을 때 민주당 내에 의원들이 저런 반응을 보일 걸 몰랐을까요? 당혹스럽다는 그 표현을 보면서 제가 그 의아했고요. 예.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최근 몇 년간 그 이렇게 쏟아낸 그 메시지들을 워딩들을 이렇게 보면 예. 반문, 반윤 또 때로는 그 이재명 예. 대표의 그 민주당 사당화도 엄청 세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의 그 언행을 보면 예. 사실은 지금 제3지대에 가 계셨어야 되는데 예. 민주당 복당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뜨악해 하실 것 같고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복당을 하는 경우에라도 불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출마까지 하면서 복당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알겠습니다. 네. 글쎄 몰랐을까요? 물어보셨지만 알았겠죠. 알았지만 논란이 있는 걸 알았겠지만 정성호 의원이 이제 뭐 반윤 연대를 이렇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제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용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가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에 문자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어이구 정성호하고 뭐 다른 라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밖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이
핵심 실세라는 게 지금 여러 번 증명이 된 거죠. 아, 예. 그리고 정성 의원이 핵심 실세지만 이렇게 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핵심 실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어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예. 예. 이것도 더 이상 이제 감추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란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대표 측근들의 출사표도 지금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만남이 성사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 친문의 그 공천에 관련해서는 또 어떤 교통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내 정서 있잖아요. 예. 그 친문에 대한 약간 안티 정서들이 네. 그 친명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해 언짢으실 거고 예. 당연히 두 분 사적인 만남에서는 거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